자, 438페이지 보시죠. 차임 보증금 증감 청구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하면 올리는 거죠. 감하면 내리는 거고. 자, 그러면 증감 청구, 증액도 청구할 수 있고 감액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제한되냐면 증액에 대해서는 제한됩니다. 증액은 일단 계약 체결하고 나서 몇 년 이내 못한다? 1년 이내. 계약 체결하고 나서 1년 이내 못하고, 그 다음에 증액하고 나서 1년 이내 못한다. 여러분들이 저기 주택임대차 이렇게 계약 체결하면요, 의외로 많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뭘 질문하냐면 2년 동안, 보통 아까 보호되는 기간 2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2년 동안 많이 체결하죠? 2년 동안 보증금 못 올리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의외로 많이 해요. 혹시 가운데 중간에 1년 뒤에 올릴 수 있습니까? 하는데 올릴 수 있어 없어요? 2년 계약 체결하고 나면 올릴 수 있죠. 자, 계약 체결하고 나서 1년 이내만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는 올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증액하고 나서 1년 이내. 왜? 1년 지나면. 그렇죠. 아무 때나. 자, 지금 이거 올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네. 자, 일단 1년 지나면 아무 때나 올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있고. 자, 다시 한번. 계약 체결하고 나서 1년 이내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증액하고 나서 1년 이내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는 다 할 수 있어요. 네, 증액을. 근데 증액에 대한 문제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제한이죠? 제한이 어떻게 돼요? 증액 제한 20분의 1이죠. 자, 여기서 증액을 제한하는 것이 있는데 이 증액 제한은 얼마를 제한한다? 20분의 1. 20분의 1 하면 몇 프로예요? 5%죠, 5%. 20분의 1. 5%밖에는 올리지 못합니다. 자, 근데 이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되게 상당히 작죠. 1억이면 얼마 올릴 수 있어요? 보증금 1억이면 5%니까 500만 원밖에 못 올리죠. 그거 올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데 이 법은 누굴 위한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임차인을 위한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줘야 돼요. 액수가 적더라도. 근데 실제로 이 5%는요, 현실적으로는 잘, 이렇게 비현실적인 부분이 좀 많아요. 일단, 재계약 시 이 5%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뭡니까? 2년 계약 체결하고 나서 2년 뒤에 다시 갱신하죠? 계약 갱신할 때 보증금 왕창 올려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1억 한 2천 해가지고서는 올려줘 그러죠. 싫으면 어떻게 돼요? 나가라 그러면 되는 거죠. 싫으면 나가라 그러면 이게 이 제한 자체가 일단 적용되자는 거예요. 재계약 시에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 언제 또 적용되지 않느냐면 쌍방 합의 시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일단 쌍방 합의,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짜리 보증금이 있는데 나 1,000만 원 올리려고 그래요. 근데 5% 훨씬 넘죠? 10%죠? 1,000만 원 올리려고 그럽니다. 이때 자, 1,000만 원 올려줘 그러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자, 임차인이 나는 못 올리겠다. 그러면 이제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1,000만 원 올려줘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그럼 올려주겠다라는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합의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 훨씬 높게 불러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쌍방 합의되는 부분까지 한번 하면 두 가지는 일단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증액 제한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차임으로 전환 시 산정률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 월 차임으로 전환을 할 때 산정률 제한이 있습니다. 이때 제한.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거 있죠? 거의 다 전환됐죠? 보증금으로 있다가 지금 뭘로다가 월세로다 전환시키는 거예요. 요때도 월세를 요만큼만 받아라 제한을 시킵니다. 자, 이게 이제 월참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인데요. 자, 그러면 이때 두 가지죠. 두 가지 중에 낮은 거라는데요. 자, 연 몇 프로와 연 몇 프로? 연 10%와 자, 월참 전환 시 산정률 제한하는 부분 거기 보니까 거기 괄호 쳐놨죠? 연 얼마? 1할. 1할이면 몇 프로예요? 10%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몇 배? 거기 괄호 쳐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4배라고 돼 있죠?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뭐 금리 등을 적용해서 연 몇 프로? 10%. 그 다음에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얼마? 4배.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1.7%인가요? 요 정도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없고 수시로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제시를 해줄 겁니다. 예시를. 자, 근데 1.7%면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2%라고 칩시다.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지금 현재 일단 몇 프로를 가정? 2% 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연 10%와 그 다음에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 몇 배죠? 4배죠. 그 중에서 높은 걸 적용한다? 낮은 거 적용한다? 네, 낮은 거 적용한다. 낮은 금액을 낮은 액수를 적용한다. 자, 그러면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입니다. 2%니까 8%죠. 4배니까. 그러면 10%가 적용돼요? 8%가 적용돼요? 네, 8%가 적용되겠죠. 자, 그러면 1억의 보증금으로 있다가 1억의 보증금 있다가 이제 4천만 원은 보증금 일단 놔둬야죠.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6천만 원을 되돌려 줍니다. 6천만 원은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보증금을 놔두고 나머지 이제 되돌려줘요.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 뭐죠? 월세죠 이런 거예요. 그럼 이때 자 전환되는 금액에 얼마다? 8% 계산해줘야죠. 자 그럼 전환되는 금액 이거죠. 요거에 얼마? 8%. 그럼 얼마예요? 48만 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암산 잘 하셔야 돼요. 일단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480만 원 나오죠? 암산 잘 하셔야지만 된다 그랬죠? 나누기 10이 아니라 12로 나눠야죠. 12로 나눠야죠? 이게 48만 원을 하지 말라 그랬죠? 자, 그냥 1년이 몇 개월이에요? 네, 12개월이죠? 이게 12 하면 얼마예요 이게? 40만 원인가요? 40만 원이 최대치로 월세를 받는 금액입니다. 계산 문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실무사에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두 가지 중에 낮은 거라고 그랬죠. 연 몇 프로와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4배. 이렇게 그 중에서 낮은 거 적용한다라는 거 하는 거. 자, 그다음에 또 임대차 정보 제공하는 부분 있죠. 자, 주택임대차의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확정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임대차 정보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 있는 자입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임차인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자, 그러면 이때 그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줄부터 나오는데요.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있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그 이해관계자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자, 제가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그랬죠. 근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이 사람 그 주택에 이해관계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아직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예, 계약 체결 안 했죠.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는 있는데 단 조건 하나 달았죠? 어떤 조건을 달았어요? 예,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그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요까지 하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네요.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부분 한번 보죠. 이건 누구를 위한 규정이다? 상가 임차인을 위한 규정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모든 상가 임차인을 위한 규정은 아닙니다. 상가보호법은 일단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일시사용임대차라든가 이런 것 빼놓고는 일단 모든 임차인을 얘기하죠. 주택임대차. 그런데 상가는 고르게 조금 좀 틀려요. 자, 일단은 상가보호법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죠. 자, 이 법은요, 일단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두 가지예요. 일단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한다? 신청. 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 신청 대상 임대차만,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임대차만
상가보호법 적용된다.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상가보호 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대표적인 예가 뭐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아닌 것을 대표적인 예가 동문회, 그렇죠. 동문회 사무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종친회 사무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종종 또 임대차 주는 게 있습니다. 종교. 교회 같은 거 조그맣게 임대차 하는 경우 있죠? 자, 이런 거. 교회는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여러분들 저기 공인중개사 협회. 중개사법에 나왔던 공인중개사 협회. 자, 공인중개사 협회는 영리라 그랬어요? 비영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협회 예를 들어서 강원도 지부. 저쪽에 뭐 춘천에 있네요. 자, 그런 사무실 임대차 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건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자체가 어떻게 돼요? 아니죠. 이거는 아예 상가보호법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이제는 상가보호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고요. 그럼 민법의 임대차 규정만 적용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민법의 임대차 규정 적용되니까 예를 들어서 동문회 사무실, 종친회 사무실, 협회 이런 데서 건물주가 바뀌죠? 바뀝니다. 건물주 새로운 건물주가 와가지고 너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나가줘야 돼요. 근데 임대차, 민법의 임대차 부분까지 배우셨나요? 아직 안 나갔나요? 배웠습니까? 혹시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라는 말. 그 한번 들어보신 분, 뭐 들어본 분이고 안 들어본 분, 아직까지 지금까지 안 나간 것 같구나.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문구가 나오냐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는 말은 뭐가 없기 때문에? 대항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건물주가 바뀌죠. 그럼 이제 너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아니라면 아예 상가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민법의 임대차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돼요? 건물주 바뀌면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건 아예 적용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에 적용된다. 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 지역이요. 서울, 그 다음에 과밀, 그리고 광역, 그리고 또 그 밖에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 연습했었죠? 과밀에 뭐 들어갔고요? 인천 들어갔죠? 광역이 그럼 인천이 빠지겠죠? 광역시에 포함된 군지역은 어디 들어간다?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가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인데 서울은 얼마냐면 4억 이하입니다. 4억 이하. 과밀역 재건역은요? 3억 이하입니다. 서울은 4억 이하, 과밀은 3억 이하. 광역시는요? 2억 4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 원 이하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억, 3억, 2억 4천, 1억 8천 이하의 보증금에만 적용되는데, 근데 요 보증금이 좀 특별한 보증금이에요. 뭐 어떻게 한 보증금이냐? 자, 환산 보증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산한 보증금이다. 그럼 어떻게 환산하느냐? 자,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월세 곱하기 얼마예요? 100. 요게 적용된다. 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이게 적용된다. 그러면 이게 보세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자, 여러분들 저기 중개보수 계산할 때, 임대차 계산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 기준금액이 되는 거죠? 자, 이게 그대로 여기서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역이 그 밖의 지역이죠? 한번 상가보호법 적용되는 거 안 되는 거 보죠? 일단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를 지금 150만 원 했습니다. 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짜리 임대차, 상가임대차 들어갑니다. 자, 상가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지역입니다. 원주 그 밖의 지역이에요. 적용되죠. 곱하기 100 하니까 1억 5천에 2천 더하면 1억 7천, 1억 8천 이하에 해당되죠. 적용된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이하의 보증금만 적용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아까 제가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아예 상가보법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요거 이 보증금 규모 넘어가더라도 일정 부분의 상가보법, 일정 규정의 상가보법은 적용됩니다. 뭐가 적용되냐면 대표적으로 대항력 적용돼요. 일단 대항력은 이 금액을 넘어서도 인정을 해줘요. 대항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계약갱신 요구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라든가 그 다음에 또 권리금 보호 이런 부분들이 자 이 금액을 넘어서도 어떻게 한다? 적용된다. 그러니까 자 두 가지를 보세요. 일단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아예 이 특별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나 이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 이거는요. 요 금액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초과한다 하더라도 일부분의 상가보법 규정은 어떻게 한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적용 범위를 한번 봤고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오냐? 자, 존속기간 보장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443페이지. 자, 이거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배웠으면 상가보호법을 어느 정도는 금방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간 보장, 존속기간의 보장 몇 년 보호해줘요? 몇 년? 예, 1년.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함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예, 1년으로 본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예, 일단 임차인이다. 주택과 같죠? 다만 보호되는 기간이 주택은 몇 년이고요? 예, 상가는요? 예, 그렇게 차이가 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계약갱신 요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약갱신 요구권, 자, 이거는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권리예요, 권리. 계약갱신 요구 권리. 자, 그러면 계약 갱신하자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권리니까 상대방은 뭐예요? 권리니까 상대방은 한쪽엔 권리니까 한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계약을 다시 갱신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 누구냐? 예, 임차인입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이 누구에게? 예, 임대인에게.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합시다라고 요구를 하면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한다?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가 임차인의 권리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가? 의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할 수 없다? 그럼 이때 임차인은 언제까지 계약갱신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냐면 계약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에 계약 갱신합시다고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최초 임대차 기간을 어떻게 한다? 기간을 포함해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 범위 내에서? 네, 5년 범위 내에서. 자,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저기 상가 임대차 보통 몇 년 체결해요? 예, 2년만 체결하죠? 보호되는 기간은 몇 년이에요? 일단 5년 말고 자 1년 아까 배운 게 뭐예요? 1년이죠? 보호되는 기간이 1년이죠? 근데 보호되는 기간이 1년인데 대부분 많이 2년을 많이 체결하죠? 자, 그래서 2년을 일단은 체결을 했습니다. 2년 계약을 일단은 체결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가 된 거예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우리 이제 갱신합시다라고 요구하죠. 이 사람은 몇 년 범위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일단 5년 범위나 할 수 있는데 최초 임대차 기간 써먹었죠? 써먹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얼마? 예, 3년 범위 내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 여러분들 이제 보호되는 기간은 1년인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상가 임차인 들어오면 몇 년은 5년은 그냥 거기에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년 범위에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5년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요.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뭐예요? 전대차 하죠. 그때 이 전차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얘기했었죠. 얘네가 어떤 입장으로서 지금 이 보호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 임차인 입장으로서. 그러면 결국은 자 토지주택공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근데 자기가 사는 거 아니죠. 다시 돈 없는 사람한테 다시 전대차를 해주죠. 그러면 이때 토지주택공사와 집주인 사이에 전대차 동의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예, 있어야지만 되죠. 그래야지만 전대차가 나죠. 그러면 새로운 그 돈 없던 사람들은 계약적 요구를 어떻게 한다? 누굴 대신해가지고 임차인을 대신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은 전대차한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뭐한다?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약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공하는 거절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 보면 정당한 사유가 몇 개가 있어요? 총 8개가 있습니다. 이 8개 반드시 좀 기억을 해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몇 개 차임 연체했을 때? 네, 3개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자, 3개 차임 연체, 3개에다가 일단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했다. 그럼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뭐 식당 하겠다고 임대차 계약 지어놓고 뭐 호프집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합의해요. 서로 합의에다가 밑줄 쳐놓으세요. 쌍방 합의 있죠. 자, 세 번째는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그냥 상당 보상하면 틀려요. 그냥 상당 보상이 아니고 그 합의자가 빠지면 틀립니다. 그냥 상당 보상하면, 자,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너 100만 원 줄게. 요번 계약 갱신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 100만 원 줄게. 그럼 이 100만 원을 받아야지만 합의가 되는 거죠. 받지 않으면 합의가 안 되는 거죠. 합의자가 빠지면 틀리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요. 거기에 공통되는 문구가 있을 거예요. 전부 또는 일부. 밑줄 한번 쳐보세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네, 다섯, 여섯 번째 다 쳐보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쳐보시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자, 거기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동의 없이 뭐 한 거? 전대차한 거. 자, 그 다음에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자, 또 하나 밑줄 쳐놓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뭐 했다? 파손한 경우 이렇게 되죠. 자, 그 중대한 밑줄 쳐놓으시고 또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서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밑줄 쳐놓은 게 있습니다. 전부 또는 거긴 일부가 아니고 뭐예요? 예, 일부라고 하면 틀립니다.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해서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단 이런 점유회복이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나 이거 2년 뒤에 철거할 거다 뭐 이런 거 미리 고지를 해줬어야지면 되고요. 아니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갑자기 왜 저기 뭡니까 집안이 무너져가지고 뭐 이런 거 있죠. 멀쩡한 건물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뭐였어 마지막으로 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재건축 들어갈 때 도시민 중앙경 정비법이라는 거 있죠. 자 그런 거에 의해서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자 일단 요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나 재건축해서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 위반했을 때 이때도 일단은 할 수 있다. 자, 제가 지금 밑절치라고 했던 거 있었죠? 그거는 시험 문제 문장의 변화로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높으니까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 자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더라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내용과 같네요. 묵시적 갱신 되면 아무 소리 없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갱신된다 그랬죠? 법정갱신. 그러면 그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1년. 상가법법 보호되는 거 1년이죠? 자 다만 이런 묵시적 갱신 기간 안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개시 통보할 수 있고 계약개시 통보가 되면 얼마가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자,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주택 배웠죠? 그거와 거의 똑같은 게 되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이제 대항력과 확정일자 봅니다. 자, 대항력은 효력 똑같아요.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은 법적 효력 같은데
요건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자, 인도와 그 다음에 뭐예요? 사업자의 등록을 신청한 때 언제부터요? 다음날 0시부터 이렇게 되죠. 다음날 0시부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이나 상가나 대항력 여기에 효력은 똑같습니다. 효력은 같은데 뭐가 요건만 약간 틀리죠. 주택은 어떻게 돼? 인도가 뭐였죠? 예, 주민등록 전입신고.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 등을 신청한 때. 자, 그럼 다음날 0시부터 효력 같고요. 확정일자 보죠. 확정일자 효력 똑같습니다. 확정일자는 자,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고 수령 확정이 생기고 그날부터 발생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대항력 있어야지만 된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느냐? 네, 세무서 받는다. 이게 차이점은 뭐냐면 세무서에서 받는다라는 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것만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주택임대처분법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구분해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액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를 보죠. 자, 일명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를 일명 뭐라 그런다? 네, 최우선 변제. 자, 여러분들 교재 이렇게 한번 써놔보세요. 가르쳐가지고 소액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일명 이걸 뭐라 한다? 최우선 변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 그랬어요? 확정일자는 후순위 권리자 우선해서 나눠주는데 이거는요. 선후순위를 불문하고 가장 먼저 나눠준다 그랬죠? 자, 그런데 보죠. 지금 소액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 이거는 일단 반드시 뭘 갖춰야 된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대항력 없으면 안 되고요. 똑같죠? 자, 확정일자 안 갖춰도 된다. 그러나 실무상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이 좋더라. 아까 요까지는 주택임대처분법에서 설명한 거 그대로 그냥 설명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지역, 서울, 그 다음에 과밀, 그리고 광역,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밖에 지역. 서울 얼마 이하? 자, 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 얼마를 가장 먼저 준다 그랬어요? 2,200만 원을. 과밀은요? 5,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 얼마를요? 예, 1,900만 원에 대해서 1,900만 원. 광역시는요? 3,8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 얼마를? 예, 1,300만 원을.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 얼마를? 예, 1,000만 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게 된다. 자, 요 금액은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효력 같은 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낸 거 똑같습니다. 이거는 건물가액이 얼마 가지고 2분의 1. 주택도 2분의 1이었죠? 자, 상가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보면서 변제를 준다. 그 다음에 또 요거 마찬가지로 현재 시행되는 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냐?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 마찬가지로 저당권 설정 언제냐에 따라서 옛날 규정이 적용되거나 지금 규정이 적용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이 언제 됐냐는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지만 된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내용과 두 개 똑같습니다. 자, 근데 금액이 좀 틀리죠? 또 하나 이제 틀린 게 있어요. 바로 요 보증금의 액수뿐만 아니라 요 보증금은 그냥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이 아니고요. 환산 보증금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환산한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얼마예요? 100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 적용된다. 자,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거 적용됐어요, 안 됐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적용됐다, 안 됐다? 안 됐죠? 그런데 상가보호법에서는요, 저게 적용 범위에도 적용되지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기도 적용되는 거예요. 왜 상가보호법에서는 이게 적용될까요? 이유. 상가는요, 뭐가 중심이에요? 보증금보다는 월세, 차임이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동네가 그 밖의 지역이죠. 자, 볼까요? 이게 참 이게 맞추기가 힘들어. 보증금 500만 원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볼까요? 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자, 곱하기 100 하면 얼마? 2,500이죠. 500만 원 더하면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된다? 예. 네.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0만 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자, 넘어가 버리죠. 상가법은 적용되지만 이런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는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월세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요. 문제는 주택도 이제는 심각하게 법무부에서 이 환산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환산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는 주택도 어떻게 돼요? 월세로다가 많이 좀 전환되고 있죠. 그리고 주택이 지금 사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애매한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많아요. 제가 작년에 그 개업중개사 한 명이랑 술 먹은 적 있었는데 용산에서 하거든요. 얼마짜리를 중개해줬냐면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700만 원짜리 중개해줬어요. 용산역 건너편에 가면 저기 40몇 층짜리고 50몇 층짜리 아파트 있어요. 길쭉하게 올라오는 아파트 있는데 거기에 중간층에 40몇 평이고 50몇 평이가 된대요. 그거를 자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를 700만 원짜리를 중개해주고 나서 도대체 저 사람 뭘 먹고 살길래 저렇게 월세를 700만 원씩이나 주는가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실제로 많아요, 이거. 뭐, 이거는 좀 높죠? 근데 실제로, 자, 월세 300만 원, 400만 원, 250만 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아요. 과연 그 사람에게, 자, 보세요. 보증이 얼마예요, 지금? 3천, 4천. 이 뭐에 해당돼요, 지금? 뭐에 해당되죠? 보증금 3천만 원, 4천. 서울이라고 치면,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소액 보증금이죠? 좀 뭐 대상이 된다? 소액보험 우선변제 대상이죠? 자, 소위 말하는 경매 되면 최우선 변제 받을 대상이에요. 그럼 과연 이 사람에게 이런 최우선 변제, 이 보증금을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요? 맞지가 않죠. 그래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는데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은, 자, 정말로 돈 없는 사람들 요즘 뭐 보증금 몇 천만 원에 대한 월세 50만 원씩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이 중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 아마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한다? 자, 다시 한번. 지금은요, 현재는 여러분들 배울 때 상가는 어떻게 돼요? 상가는 환산이 적용되죠. 그러나 주택은 어떻게 된다? 환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만 여러분들 일단 구분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51페이지를 보세요. 네, 권리금 보호. 자, 이제부터 엉터리 법을 배울 겁니다. 자, 451페이지의 권리금 보호는요, 작년 5월 달에 나온 부분이고요. 문제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근데 워낙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내용이 순 엉터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엉터리라도 시험 문제는 어떻게 돼요? 나온다. 그래서 이제 상가보호법상의 이 권리금. 자, 지금 실질적으로 예전에 권리금에 대해서 보호가 됐었어요? 안 됐었어요? 안 됐었죠? 근데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보호하자라고 해가지고 일단 만들긴 만들었는데 상가임대차를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이 만든 것 같아요. 일단 봅시다. 자, 일단 권리금이란 어떤 거예요? 의미가 뭐였죠?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영업하려는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성, 노하우 이런 것들이죠. 상가금을 위치했다는 영업상 이점, 이런 유무형적 재산의 가치죠. 이런 재산의 가치를 누구에게? 임대인이나 그 다음에 나가는 임차인에게 지급하기,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에 나가는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라는 것을 뭐라 한다? 권리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권리금을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나가는 임차인한테 주는 거죠. 근데 권리금을 임대인이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이 금전을 뭐라 그런다? 권리금이라고 한다. 차임이나 보증금 외에 받을 수 있는 거. 권리금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또 권리금 계약 요거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이에요? 잘 보세요. 권리금 계약이란 누구와 누구 사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이렇게 되죠. 자,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하기로 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임차인을 빼고 임대인에게 권리금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자, 차자를 대자로 고치면 틀려요. 자, 이제 나중에 이게 이런 특별법도 중개사법식으로다가 문제를 나오면요 아주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자, 보죠.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그러면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돼요. 방해 금지가 있는데요. 그 방해 금지의 기간을 잘 보시죠. 임대차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임대차 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냥 놔뒀으면 좋았을 텐데 기간을 굳이 정하면서 거꾸로 해석해 보세요. 거꾸로 해석하면 방해해도 된다는 얘기죠. 언제는요? 예, 그 3개월, 종료 3개월에서 그러니까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그거 외에는요, 방해해도 예,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삐그덕거립니다. 그리고, 자, 또, 이제, 방해하는 행위가, 여러분들이 기억부터 리을까지 일단 나옵니다. 자,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억해 보니까, 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선하는 행위. 누가요? 예,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누가 주선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자, 지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상가임대차가 그렇게 하나요? 보통 이제 중개에 의해서 대부분 이렇게 되죠. 그럼 임차인이 주선한, 그러면 임대인이 데리고 온 거하고 조금 있으면 지금 나와요. 임대인이 데려오는 것과 임차인이 데려오는 것도 틀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 상가임대차가 대부분 중개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근데 중개에 의할 때 임차인이 데리고 오는 형태가 되어보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어쨌든 좀 이렇게 지금 현재 권리금을 좀 해놨습니다. 이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상가임대차를 전혀 지금 안 해본 사람들이 상상에 의해서 법을 만든 것 같은. 자, 한번 보죠. 계속 임차인이 주선안 나옵니다. 그 뒤에 얘기는 맞아요. 따지고 보면. 자, 임대인이 권리금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한 자라 하여금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하는 행위. 얘한테 권리금 지급하지 마라. 뭐라고 이게 지시하는 행위.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행위 자체는 일단 방해하는 행위로서 맞긴 맞는데, 문제는 앞에 이 임차인 주선의 신규 임차인 이 문구가 좀 이상하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보면 조세공과금이라든가 경제자산 변동이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주변 시세보다 거기 보니까 그런 지금 현재 어떤 뭡니까 상가 임대차라든가 거기에 비추어서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 차임 요구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 할래 말고 말래 말하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계약 체결 의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데리고 왔으니까 계약은 하긴 해야 되는데 계약 체결 의사는 없어요.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죠. 잘라버리려고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자,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자, 일단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와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한다.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뭡니까?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상황이 나온 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라는 그런 문구. 그게 결국 임차인이 데리고 오는 형태가 된다. 라는 그게 좀 특이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좀 맞지 않죠? 자, 그러면 또 뒤에 한번 보세요. 자,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임대차 계약을. 근데 거절해서는 안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후에 저기 여러분들이 452페이지에 맨 꼭대기 동그라미 2번 있죠? 이건 정당한 사유인 것으로 본다. 이건 뭐예요? 거절 사유입니다. 거절 사유. 자, 보면 이제 재밌는 문구 나와요. 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들여온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지금 계약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보증금 줄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 옷 차려입은 행사가 허름하고 신발 다 떨어진 거 신고 왔습니다. 딱 보니까 도저히 월세 지급할 자료가 없어요. 그렇게 판단하나요? 아주 상당히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게. 자, 그 두 번째 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반한 것도 아니고요. 위반한 것도 아니고 뭐라 그랬어, 지금? 위반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관상보고 해야죠, 언제? 얼굴에 칼자국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위반할 우려가 있구나. 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이거 판단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는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이제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임대차 들어온 임차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임대인이 그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1년 6개월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 주로, 장사용이 아닌 목적입니다. 그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그 건물을, 빌려줬는데, 사용대차라든가, 사용대차가 뭐예요? 무료로 하는 거죠? 자,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분들, 왜, 건물을, 임대차를 교회다가 무료로 해주는 경우 있죠? 기증해가지고, 1년이면 2년이면 2년, 거기서 교육장이나 이런 거 쓰는 경우,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그게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럴 때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거 아니니까 거절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나 문제는 이게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들어왔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얼마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 6개월. 자, 기간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자, 그 다음에 또 리얼 부분 보면 또 이제 특이한 규정 나옵니다.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그러면 아까부터 제가 계속 나온 게 뭐예요? 위에 나온 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이렇게 됐죠? 근데 그러면 권리금 보호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자, 임대인이 선택한 임차인이라면 신규 임차인이라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못 받는 얘기예요? 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 줬습니다. 그럼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대인이 데리고 온 임차인이라면 권리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뭔가가 좀 이상하죠, 이게. 그러니까 임대인이 데리고 왔으면 권리금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지금 이 상가 임대차를 어떻게 지금 하는 상황인지를 모르고 지금 법을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자, 어쨌든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선택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라면 권리금 보호가 되는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가 기존 임차인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어떻게 한다? 거절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이걸 만들어 놓고요. 언론에서 엄청나게 까졌습니다. 수엉터리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다시 그럼 수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수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려면 아마 지금 한 정기국회 때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신규로다가 뭡니까? 국회의원 요번에 선거하죠?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아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해하죠?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배상 금액을 잘 보세요.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금과 그 다음에 또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 지급하려는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손해배상 금액이. 그러면 자,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뭐예요? 예, 기존 권리금이에요.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내가 임차인이 3천만 원을 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차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기존 권리금이죠. 근데 2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장사 잘하면서 시설도 많이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또 손님도 많이 끌어와요. 그러면 그 간판 그대로 일단 넘겨주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돈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권리금. 그래서 나는 이제 나 3천만 원 주고 들어왔는데 난 얼마를 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5천만 원이 뭐예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 하려고 하는 권리금이죠. 그 중에서 높은 거 낮은 거. 예, 그러니까 들어올 때 받은 거 그냥 받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때도 요금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죠. 보증금이 아니고 권리금이죠, 권리금. 권리금 없이 들어왔을 때는 아예 못 받죠. 자, 권리금, 무권리금으로 들어왔다가 장사 잘 해가지고 나 이제 권리금 받고 나갈래 그랬죠? 이때는 아예 못 받는 거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를 대상 자체가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예. 그 뭔가 좀 문제가 좀 있죠, 어쨌든. 자, 어쨌든 그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그런 금액이다. 자, 그리고 청구는 몇 년이나 해줘야 돼요? 3년. 단기 소멸시효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나옵니다. 재밌는 규정 많이 나요, 이게. 자, 정보 제공 의무가 있어요, 임차인은요. 어떤 정보 제공은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자, 또 제가 재밌는 문구라 그랬죠? 어떻게 알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분쟁,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죠? 이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 임대인이 어떻게 돼요?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도 있죠. 네가 임차인 들여오면서 무조건 이거 정보 제공하지 않았지 않았냐? 뭐 이게부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재밌게 이 권리금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재밌죠? 일단 그래도 지금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공부해야죠.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엉터리라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공부를 일단 해놓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정보 제공 의무도 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가 있습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 누가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장관. 자, 국토교통장관이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권리금 적용 제외가 있습니다. 자, 권리금 보호되는 게 적용되지 않는 게 있는데요. 자, 임대차 목적의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그냥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요거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백화점이라 생각하세요. 백화점하고 뭐죠? 요즘 백화점보다 많이 뜨는 게 뭐야? 마트 있죠? 뭐 롯데마트 뭐 이런 거. 뭐 이마트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백화점, 마트 이런 거. 이마트, 롯데마트 뭐 이런 거. 여기도 있죠? 그런 거. 그게 이제 거기에 해당되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임대차 목적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 국공유 재산을 상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뭘로 들어야 되나? 지금 원주는 지금 저희가 마땅한 게 지금 예를 들 게 없는데 그래서 그냥 서울로 들을게요. 서울에 보면 지하철 안에 있는 상가들 있죠. 그게 바로 국공유 대상입니다. 그럼 이제 서울 그 안에 지하철 안에 있는 지하 상가들이 서울시 소유거예요. 서울시 소유거니까 공유 재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쪽에 뭡니까? 철도 그건 보면 상가들 있죠, 왜?
여기 저 원조에도 그 상가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국유재산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 코레일, 이게, 지금 공사든가요? 어쨌든 국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이게 국유재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권리금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권리금 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쨌든 권리금이 제가, 강의하면서도 순 엉터리다. 라고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알아는 두고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 신청 있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배운 거 그대로 그냥 따라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 주임법에도 그대로 있었죠? 이거 언제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일단 계획기간이 끝나고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이때 한다 그랬죠? 자, 그 내용 똑같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끝나면 기존에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력 유지되고요. 없다면 대항력 새롭게 발생된다. 자, 그 다음에 454페이지 보니까 차임 증감 청구권 있죠? 차임에 대한 증감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때 증액에 대해서 제한됩니다. 증액 제한. 계약 체결하고 나서 1년 이내, 증액하고 나서 1년 이내 못합니다. 똑같죠? 자, 근데 그 제한되는 금액이 좀 틀려요. 자, 주택은 몇 프로로 제한된다고 그랬어요? 주택은 5%, 상가는요? 9%, 100분의 9예요. 거기만 차이가 날 뿐 나머지는 일단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자, 연 몇 프로와 월참으로 전환할 때, 월세로 전환할 때, 연 12%, 1할이뿐이죠? 12%. 그 다음에 또, 한군의 기준금리 몇 배? 4.5배. 자, 주택이 어떻게 됐죠? 자, 일단 몇 프로와 10%와 4배였죠. 상가는 12%와 4.5배. 자, 그런 차이점만 일단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지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차임 연차는 몇 기의 차임 연차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3기. 자, 조심하시고요. 2기간이고 몇 개요? 3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정보 제공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에게. 자, 그 내용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로 456페이지 하나만 더 짚고 끝내도록 하죠.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있어요. 누가 표준계약서 작성해서 권장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자, 아까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누가요? 국장이죠.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누가? 국장이죠.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 자, 그렇게 해서 상가보호법을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자, 이제 좀 쉬었다가 458페이지에 경매 공매 부분 들어갑니다.